만약 중국과 일본이 합심해서 대한민국을 내부에서부터 철저히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이징 지하 500m 비밀 벙커에서 한국을 공략하던 중국 정보국장이 책상을 엎어버리고 일본 정보관이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미사일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매수하려고 해도, 기술을 훔치려 해도, 심지어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해도 도무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한국인들의 기이한 행동 패턴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중국의 공장마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한국인만의 소름 돋는 DNA. 과연 그들의 1급 비밀 보고서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적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네임 위스퍼, 전 CIA 심리전 국장이자 중국이 거액을 들여 스카우트한 서방 세계 최고의 체제 전복 전문가입니다. 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저는 그간 중국의 사주를 받고 여러 국가를 내부부터 붕괴시켜왔고 많은 나라들을 중국에게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곤 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이러한 제 전문성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중난하이 지하 500m 국가안전부 제1급 비밀 벙커 용의 눈의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환풍기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기계음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숨막히는 정적. 그 정적을 찢어발기는 건 오직 중앙 통제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색 경고등의 전멸 신호뿐이었습니다. 삐삐삐, 마치 심장박동 측정기가 멈추기 직전의 소리처럼 날카로운 경고음이 벙커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가로 20m, 세로 10m의 초대형 스크린, 정중앙에는 굴림체로 적힌 거대한 글자가 우리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작전 실패 대상 분석, 불가,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고급 청자 찻잔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뜨거운 찬물이 대리석 바닥을 검게 적셨습니다. 단상 아래 원형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있던 중국 국가안전부장 웨이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터질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에 핏대가 지렁이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위스퍼,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웨이 국장이 책상 위에 쌓여있던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집어 제 발치로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서 흩날리며 마치 패배한 병사들의 시신처럼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스카우트할 때 얼마를 줬지? 미화 5천만 달러야. CIA 국장 출신, 체제 전복의 마에스트로, 웃기지도 않는군. 자네가 설계한 그 빌어먹을 분열 바이러스 덕분에 미국은 인종 갈등으로 불탔고 유럽은 난민 문제로 찢어졌어. 난민은 카르텔과 정부가 내전을 벌이게 만들었지. 그래, 거기까진 좋았어. 아주 훌륭했지. 덕분에 중국이 그들 정부에 침투할 틈을 주었으니까 말이야.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한 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크린 속 붉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지도에는 유일하게 붉은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푸른색 청정구역으로 남은 작은 땅덩어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저 코딱지만한 땅 하나를 못 뚫어. 인구 5천만도 안 되는 저 좁혀터진 반도 국가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서 10년 동안 쏟아부은 공작금 2조 위안을 허공에 날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대답해봐, 위스퍼. 저는 발치에 떨어진 깨진 안경 조각을 굽으로 지그시 밟아 으깨며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또각, 또각. 제 구두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파견관 타카시가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는 게 보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동아시아 안보 협력을 위한 일본 측 참관인이지만 벙커 안에 누구도 그를 일본의 대표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의 영혼은 이미 3년 전 마카오의 한 VIP 도박장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팔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도박 빚을 웨이 국장이 탕감해주는 대가로 그는 일본 정부의 기밀을 중국에 넘기는 이중간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한국 붕괴 프로젝트에 그토록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진짜 이유는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눈을 보십시오. 한국을 향한 저 끈적하고 음습한 질투심. 그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의 부상 때문이라고 믿는 극우 망상가입니다. 내 손으로 한국을 죽일 수만 있다면 악마,
즉 중국과 손을 잡아도 좋다. 이것이 그가 도쿄가 아닌 베이징 지하 벙커에서 썩은 미소를 짓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도 조국을 배신한 놈이지만 타카시는 그보다 더 역겹고 음습한 인물이었기에 제가 아주 싫어하는 인물이기도 했죠. 아무튼 타카시는 팔짱을 낀 채 특유의 비열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국 놈이 그럼 그렇지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타카시 정보관님,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죠. 혈압이 너무 오르면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냉철. 지금 이 상황에서 냉철이라는 단어가 나와 웨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메인 콘솔에 꽂았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곳은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반도가 아닙니다. 저곳은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모든 심리학적 데이터, 경제학적 논리, 그리고 당신들이 맹신하는 성악설이 모조리 폐기 처분되는 곳입니다. 저는 저곳을 이렇게 부릅니다. 변종의 둥지. 변종? 웨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변종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실행했던 작전들이 왜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그 굴욕적이고도 미스터리한 기록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심장약을 미리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되면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제목이 떴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실행했던 작전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아주 고전적이지만 실패한 적이 없는 확실한 작전이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탐욕을 자극해 사회적 신뢰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붕괴시키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인구 밀집 구역에 수천 명의 공작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 최신형 스마트폰, 현금 다발이 든 지갑을 카페나 공원 벤치에 미끼로 던져놓고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는지 보시죠. 화면이 3분할되며 각국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유니언 스퀘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우리 공작원이 명품 매장, 쇼윈도 앞에 가방을 두고 끈을 묶는 신용을 하기가 무섭게 검은 후드티를 입은 무리가 달려들었습니다. 퍽! 벽돌로 유리를 깨고 가방을 낚아채는데 걸린 시간은 단 12초. 거리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웨이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게 정상이지. 자본주의의 돼지들은 눈앞에 먹이가 있으면 물어뜯게 되어 있어. 공짜를 마다하는 인간은 없으니까. 두 번째 화면은 프랑스 파리의 낭만적인 노천 카페였습니다. 관광객으로 위장한 요원이 루이비통 가방을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고 잠시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러 간 사이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자연스럽게 다가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사라졌습니다. 소요 시간 3초.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타카시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역시 유럽 놈들은 손버릇이 나쁘군요. 일본이었다면 저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슬쩍 주워갔겠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자, 이제 문제의 장면입니다. 저는 세 번째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확대했습니다. 장소는 대한민국 서울, 강남 한복판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과 대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화면 속 20대로 보이는 우리 공작원이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최신형 맥북 프로, 아이패드, 그리고 현금 50만 원이 삐져나온 두툼한 지갑을 아주 잘 보이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웨이 국장이 입맛을 다시며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강남. 한국에서 제일 땅값이 비싸고 탐욕스러운 놈들이 모인 곳이라며? 두고 봐. 5분, 아니 1분 안에 누군가 저걸 챙겨서 나갈 거다. CCTV 사각지대를 노리겠지. 저는 아무 말 없이 영상의 배속을 올렸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2시 10분, 12시 30분, 1시. 웨이 국장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테이블 위의 물건들은 마치 바닥에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의 한국인들은 자기들끼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주식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300만 원어치나 되는 공짜 물건이 널려 있는데도 그들은 그 물건을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2시간째 되던 순간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다가와 빈컵을 치우면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웨이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가져가겠네. 알바생들은 돈이 없잖아. 하지만 알바생은 행주로 지갑을 피해 테이블만 쓱 닦고는 쿨하게 사라졌습니다. 지갑의 위치를 아주 조금 2cm 정도 정돈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3시간이 지나 해가 뉘엿뉘엿질 때까지 그 물건들은 그 자리에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웨이 국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키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영상 멈춘 거 아니야? 아니, 저게 말이 돼. 야, 위스퍼. 너 나 속이냐? 저거 다 섭외된 연기자들 풀어놓은 거지. 엑스트라 쓴 거지. 아닙니다, 국장님. 100% 리얼 상황입니다. 거짓말 마. 웨이가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를 걸어 놓으면 10분 만에 통째로 사라져.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놓거나 자판기로 판다고. 길거리 맨홀. 뚜껑도 쇠붙이라고 다 뜯어가서 고철상에 파는 놈들이 수두룩한데. 저 비싼 전자기기를, 저 현금을 그냥 둔다고? CCTV가 없어도.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부정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상식, 아니 전 세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었으니까요. 중국에서는 자전거를 묶어놔도 안장만 떼어가고 바퀴만 떼어가는 게 일상인데 한국의 저 평온함은 마치 이 세계의 풍경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때 타카시 정보관이 안경을 추어올리며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음습한 질투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보기엔 단순합니다. 한국인들은 눈치의 민족입니다. 저 카페 안에 CCTV가 몇 대나 있겠습니까? 사방에서 감시하고 있으니 무서워서 본성을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저들도 속으로는 가져가고 싶어서 미칠 지경일 겁니다.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면 저들도 짐승처럼 돌변할 겁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카시 정보관, 당신의 그 얄팍한 분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증명해드리죠. 다음 영상은 CCTV가 없는 곳에서의 실험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에 있는 작은 분식집 앞이었습니다. 우리 공작원, 코드네임 밍이 투입되었습니다. 밍은 테이블 위에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는 골목길 전봇대 뒤에 숨어서 바디캠으로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밍의 거친 숨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국장님, 현재 위치 서울 은평구 골목길. CCTV 없음. 행인들 드문드문 있음. 타겟 확인. 20대 한국 남성이 접근 중. 낚았습니다. 저놈이 가져가는 순간 현장을 덮쳐서 영상을 찍고 한국의 도덕성 붕괴라는 타이틀로 유튜브에 뿌리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후드티를 입은 한국 남자가 지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웨이와 타카시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가져가. 빨리 가져가서 주머니에 넣으라고. 웨이가 응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예상을 비웃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남자는 지갑을 줍더니 냅다 뛰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요. 여기 지갑 떨어뜨리신 분. 아무도 대답이 없자 그는 한숨을 푹 쉬더니 지갑을 들고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밍이 당황해서 편의점 창문으로 엿보자 남자는 편의점 알바생에게 지갑을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거 저 앞에 떨어져 있던 건데 혹시 누가 찾으러 오면 좀 전해주세요. 전 바빠서 이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배터리가 방전되어 꺼진 노트북을 두고 공작원이 자리를 비우자 옆자리 여대생이 자기 충전기를 꽂아주고는 포스트잇에 충전해드렸어요 라고 메모를 남기고 사라지는 기괴한 친절까지 포착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밍 요원의 마지막 무전 기록을 들려드리죠. 그의 목소리는 거의 공포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본부 응답하라. 작전 실패다. 아니, 작전 불가능이다. 이 새끼들 미쳤다. 훔쳐가지를 않는다. 훔쳐가기는커녕 내 물건을 지켜주고 있다. 심지어 어떤 아줌마는 내 지갑을 주워서 파출소에 갖다 주는 바람에 지갑 찾으러 갔다가 내가 불법 체류자인 거 걸릴 뻔했다. 제발 나 좀 여기서 빼내줘. 이 나라는 정상이 아니야. 다들 미친 게 분명해.
스피커에서 밍의 절규가 끊기자 회의실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웨이 국장은 입을 떡 벌린 채 턱이 빠질 지경이었고 타카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벗어닫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건 마법이야. 최면술인가? 웨이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쐐기를 받기 위해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아파트 복도 사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한국의 흔한 아파트 복도입니다. 문 앞에 쌓여있는 저 박스들 보이십니까? 쿠팡, 마켓컬리, 노트북, 한우 세트, 생수, 심지어 수백만 원짜리 골프채까지 아무런 잠금 장치도 없이 복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어떤 집은 휴가를 가서 일주일째 택배가 쌓여 있는데도 바로 옆집 사람은 그 택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에 채이지 않게 한쪽으로 밀어 정돈해줍니다. 웨이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총 들고 지키나? 아니요. 경비원은 1층 초소에서 졸고 있거나 순찰 중일 뿐입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 가져갑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시골의 한 무인 상점 사진을 띄웠습니다. 비닐하우스 앞에 놓인 낡은 평상. 그 위에는 고구마, 감자 봉지가 쌓여 있고 옆에는 플라스틱 돈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CCTV도 없습니다.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등산객들은 고구마를 가져가면서 꼬박꼬박 돈통에 돈을 넣습니다. 심지어 잔돈이 없으면 1,000원을 더 넣고 갑니다. 정산율 99%. 리스크는 제로인데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경제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타카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바보 천치들입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왜 안 훔치는 거냐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들의 코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국어 단어 하나를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쪽팔림, 이게 무슨 뜻이지? 웨이가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화벽입니다. 당신네 중국이나 일본, 서구권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가 타인 때문입니다. 경찰이 무서워서, 법이 무서워서, 감옥이 무서워서 안 훔치죠. 즉, 감시자가 있어야만 유지되는 도덕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다릅니다. 이들은 타인이 나를 보는 시선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작 저깟 지갑 하나, 택배 상자 하나 훔쳐서 푼돈을 버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구차해지는 것,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것, 그걸 한국인들은 쪽팔린다라고 표현하며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들에게 도둑질은 범죄가 아닙니다. 가오가 상하는 짓입니다. 이들은 5천만 국민 모두가 가슴속에 보이지 않는 판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이름의 감옥, 그들은 스스로 그 감옥에 갇혀 있기를 즐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종족입니다. 그러니 국장님, 당신들이 뿌린 탐욕의 미끼가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썩은 고기로는 하이에나를 낚을 순 있어도 긍지, 높은 호랑이를 낚을 순 없는 법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웨이 국장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자신의 평생 신념이었던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명제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 앞에서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하지만 국장님,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도덕성이라는 게 고작 물건 안 훔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쯤 되자 벙커의 분위기는 마치 장례식장처럼 침울했습니다. 웨이 국장은 여전히 붉게 상기된 얼굴로 씩씩거리고 있었고 타카시는 깨진 찻잔 조각을 신경질적으로 발로 차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확신했던 인간의 탐욕, 즉 도둑질이라는 코드가 한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한국인의 수동적 도덕성, 즉 절대로 안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번에는 그들의 능동적 관기, 즉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도와주는 행동을 보여줄 차례였으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타카시 정보관. 물건을 훔치지 않는 건 어쩌면 소극적인 방어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두 번째 작전, 코드네임, 고슴도치 딜레마를 기억하십니까? 웨이 국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기억하다마다. 개인주의를 확산시켜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작전이지. 남이야 죽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게 만드는
아주 효율적인 사회 분열 전술이야. 맞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폭탄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옆집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모르는 사회, 길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내 갈 길 가는 사회. 그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차가운 도시의 완성이었죠. 저는 전 세계의 CCTV 영상을 띄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뉴욕의 지하철 승강장이었습니다. 한 노숙자가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지만 수백 명의 출근길 인파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이어폰을 꽂은 채 지나쳐 갔습니다. 누구 하나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타카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게 합리적이죠. 괜히 휘말렸다가 소송이라도 당하면 골치 아프니까요. 두 번째 영상은 중국의 한 대로변이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치인 노인이 피를 흘리며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지만 차들은 그를 피해 고개운전을 하며 지나갔고 행인들은 멀찌감치 서서 스마트폰으로 촬영만 하고 있었습니다. 웨이 국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게, 위스퍼.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완벽한 시스템이야. 중국에서는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그 노인네가 자기를 넘어뜨렸다며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어. 그 유명한 펑위 사건 몰라? 판사가 그랬지. 당신이 밀지 않았으면 왜 도와줬는가? 라고. 명언이야. 그 판결 하나가 중국인들의 뇌 구조를 완벽하게 개조했어. 도와주면 바보가 된다. 착한 일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이 얼마나 완벽한 불신 지옥인가. 웨이 국장은 마치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14억 인구를 완벽한 모래알로 만들었어. 뭉치지 못하게, 서로를 믿지 못하게. 그래야 통치하기 쉬우니까. 14억 인구가 한데 모여 시위라도 벌여봐. 아무리 위대한 중국 공산당이라도 절대로 그들 모두를 막을 수는 없었을 거야.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들도 자본주의에 찌들었으니 내 집값 떨어지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겠지. 타카시가 거들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민폐를 끼치지 말라고 배웁니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건 야만인이나 하는 짓이죠. 타인의 불행은 타인의 목. 그게 선진 시민의 자세입니다. 저는 그들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국 폴더를 열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대로라면 한국은 이미 무너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당신들의 심리학 교과서에는 없는 아주 기이하고도 무서운 변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오지랖이라는 이름의 방화벽입니다. 오지랖? 타카시가 낯선 발음을 흉내냈습니다. 설명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한국의 지하철에 투입된 우리 공작원, 요원명, 체내 바디캠 영상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서울의 출근길 지옥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찬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 우리 요원체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사람들 틈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척하며 쓰러진 뒤 바쁜 한국인들이 그를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욕을 하며 비켜가는 장면을 찍어 한국 사회의 냉혈함을 폭로하는 것이었죠. 자, 첸이 연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속에서 첸이 가슴을 움켜쥐며 으윽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웨이 국장과 타카시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밟고 지나가. 바빠 죽겠는데 길 막는다고 욕을 해버려. 웨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첸이 바닥에 닿기도 전 정확히 3초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학생, 왜 그래? 비명과 함께 주변에 있던 7명의 시민들이 마치 좀비 떼처럼 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거리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파마머리를 한 중년 여성, 이어폰을 낀 대학생, 휴가 나온 군인, 등산복을 입은 할아버지까지 그들은 순식간에 첸을 포위했습니다. 타카시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왜 안 피해? 왜 달라붙는 거야? 화면 속 상황은 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첸은 적당히 무시당하는 장면을 찍고 일어나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등산복 할아버지가 첸의 팔다리를 억센 힘으로 주무르기 시작했고 파마머리 아줌마는 숨이라고 소리치며 첸의 넥타이와 벨트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여기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요. 빨리요. 영무원 불러.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자 멀리 있던 사람들까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첸은 당황했습니다. 너무 일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는 바디캠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
아니, 저 괜찮습니다. 그냥 현기증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시민들의 오지랖에 묻혀버렸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체내 입을 강제로 벌리더니 무언가를 쑤셔 넣었습니다. 학생, 아침 안 먹어서 그래. 이거 먹어. 당 떨어져서 그래. 박하사탕이었습니다. 체니 컥컥거리며 사탕을 삼키려 하자 이번에는 군인이 다가와 체내 등을 두들겨 패드쳤습니다. 기도 확보해. 고개 돌려. 체내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은 처절했습니다. 국장님,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 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저 괜찮다고 해도 안 믿어요. 제발 저 좀 그만 도와달라고 전해주세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답니다. 결국 화면은 체니 들것에 실려 강제로 앰뷸런스에 태워지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억울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반강제로 환자로 만들어 병원까지 보내버리는 그들의 집요한 친절.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웨이 국장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타카시는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저건 납치 아니야? 웨이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도와준 겁니다, 국장님. 아주 격렬하게요. 이게 바로 한국의 오지랖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병적인 간섭. 당신들은 이걸 미개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이것이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체내 사례가 코미디였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다큐멘터리, 아니 재난 영화에 가깝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영상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장난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고 현장이었죠. 장소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객이 하차하던 중 한 남자의 발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에 깊숙이 끼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질렀고 열차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 수천 명의 승객이 짜증을 낼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타카시가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저건 못 구합니다. 발이 빠지려면 열차를 밀어야 하는데 저 쇳덩어리가 30톤이 넘습니다. 기계가 와야죠.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릴 겁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다들 사진만 찍더군요. 그게 인간입니다. 웨이 국장도 거들었습니다. 당연하지. 누가 남을 위해 저 무거운 걸 밀어? 내 옷에 때 묻는 것도 싫은데. 영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영상 속 상황은 그들의 예측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안내 방송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단 5초 후 맨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열차 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함께 손을 댔습니다. 웨이 국장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승강장에 있던 30명, 40명의 시민들이 약속이나 한 듯 열차에 달라붙었습니다. 양복 입은 회사원, 교복 입은 학생,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까지.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으라차! 하나, 둘, 으라차! 스피커를 통해 수십 명의 거친 숨소리와 기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거대한 30톤짜리 강철 괴물이 사람들의 맨손에 밀려 기우뚱하며 기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쿠구궁.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와 함께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 틈으로 발이 빠진 승객이 구조되자 승강장에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박수 소리,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는 손길. 그리고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쿨하게 흩어져 각자의 갈 길을 갔습니다. 영웅적인 인터뷰도 보상을 바라는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듯한 무심한 표정들. 웨이 국장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저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가? 저들은 군대인가? 훈련받은 특수부대야? 어떻게 명령도 없이 동시에 움직여?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 14억이 있어도 저렇게는 못해. 타카시는 안경을 벗어 손을 떨며 닦았습니다. 비이성적입니다. 비논리적이에요. 자기 허리가 나갈 수도 있는데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 저런 힘을 쓴다고요? 메이와 쿠입니다. 저건 집단 광기라고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의 헛소리를 잘랐습니다. 아닙니다. 광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확장된 가족 개념입니다. 저는 화면에 한국의 식당 풍경을 띄웠습니다. 손님이 종업원을 부르는 장면이었죠. 보십시오. 한국인들이 식당 종업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모라고 부릅니다. 택시 기사에게는 기사님 혹은 삼촌이라고 부르죠. 길 가던 어르신에게는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처음 보는 아이에게도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눈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 타인은 그저 남이거나 잠재적 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타인은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입니다. 그들은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대가족으로 인식합니다. 내 조카가 쓰러졌는데, 내 삼촌이 발이 끼었는데,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아있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타카시 정보관, 당신네. 일본은 민폐가 두려워 외면하고, 웨이 국장, 당신네 중국은 손해가 두려워 도망치지? 하지만 한국인은 다릅니다. 이들은 눈앞에 불이나 위기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몸에서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병이 나는 민족입니다. 화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참지 못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지하철을 밀고 쓰러진 사람 입에 사탕을 쑤셔 넣고 불난 집에 물통을 들고 뛰어드는 겁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오지랖이야말로 한국을 지키는 가장 뜨거운 불꽃입니다. 당신들이 뿌리려던 무관심과 개인주의라는 차가운 바이러스는 이들의 뜨거운 오지랖 앞에서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생각처럼 모래알이 아닙니다. 건드리면 폭발하는 아주 끈끈하고도 위험한 용암 덩어리입니다. 웨이 국장은 넥타이를 풀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인간 관리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괴물 같은 집단을 마주한 공포였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국인들의 오지랖의 멘탈이 반쯤 나간 웨이 국장과 타카시였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오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이 쓰러진 지하철 사고 정도야 일시적인 감정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국가의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된 대재앙 앞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웨이 국장은 여전히 카오스를 믿고 있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인간은 짐승으로 변한다는 그 끔찍한 신념 말이죠. 저는 벙커의 조명을 어둡게 낮추고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타카시 정보관. 소소한 개인의 오지랖은 이제 잊으십시오. 지금부터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었을 때 인간의 민낯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드리죠. 작전명, 카오스 이론. 재난 상황에서 무정부 상태를 유도해 내부 약탈과 폭동을 일으키는 시나리오입니다. 웨이 국장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면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 전기가 끊기고 식량이 떨어지면 옆집 사람을 죽여서라도 뺏어 먹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내가 겪어봐서 알아. 저는 비교 영상을 띄웠습니다. 첫 번째는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물에 잠긴 도시. 경찰력이 사라지자마자 사람들은 슈퍼마켓 유리를 깨고 전자제품과 식료품을 약탈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도시는 순식간에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타카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죠. 생존 본능이니까요. 공권력이 없으면 질서는 무너집니다. 두 번째 영상은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구호 물품을 차지하기 위해 주먹다짐을 하고 있어.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이 구호품 트럭을 빼돌려 암시장에 파는 장면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아비규환 그 자체였죠. 웨이 국장은 그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혼란을 통제하는 자신의 방식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는 시가에 불을 붙이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보라고, 위스퍼.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중국은 재난이 터지면 군대를 보내서 구조를 하는 게 아니야. 통제를 먼저 하지. 총을 든 군인들이 도시를 봉쇄하고 폭동을 일으킬 조짐이 보이면 가차없이 발포해버려. 인권? 개나 주라지. 그렇게 강력하게 찍어 눌러야만 폭동을 막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중국의 위대한 통치 방식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인민을 가축처럼 여기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 끔찍한 논리에 저는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고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국장님의 철학은 잘 알겠습니다. 확실히 효율적이군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국 서해안의 기름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떤 공작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지. 정부는 무능하다. 방제 작업은 불가능하다. 서해안은 끝났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잖아.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길 기대했지. 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으니까요. 하지만 국장님, 그 불신이 낳은 결과물은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보시죠. 저는 화면에 2007년 태안 앞바다의 위성사진과 현장 영상을 동시에 띄웠습니다.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해안가. 전문가들은 생태계 회복에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라며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방제 능력은 턱없이 부족했죠.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웨이 국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검은 해안가를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지는 하얀색 물결. 마치 거대한 개미 떼가 줄지어 이동하는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하얀 옷을 입은 죄수들인가? 정부가 죄수들을 강제 노역시키는 건가? 아니면 군대야? 웨이 국장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저들은 죄수도 아니고 군인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 주부, 학생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온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123만 명? 타카시가 비명을 지르듯 되물었습니다. 미친, 그 숫자가 말이 됩니까? 태안 인구보다 많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저기 가 있는 겁니까? 보상금이라도 줍니까? 보상금은커녕 자기 휴가를 쓰고 자기 차에 기름을 넣고 톨게이트 비용까지 내면서 왔습니다. 심지어 밥도 안 줍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컵라면을 사 먹으면서 기름을 닦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람들은 하얀 방제복을 입고 쪼그리고 앉아 칫솔과 헝겊으로 바위 틈새의 기름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 매서운 바닷바람,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불평 대신 묵묵히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김밥을 돌리고 누군가는 따뜻한 커피를 타서 날랐습니다. 웨이 국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기름 냄새 맡으며 돌 닦는 게 취미라고? 미친놈들 아니야? 제정신인 인간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저런 고생을 사서 한다고? 이건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위스퍼. 저 사람들 뇌 스캔해봤어? 도파민이라도 나오는 거야? 네, 국장님.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도파민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내가 나서야 한다는 그 묘한 영웅심리. 그리고 다 같이 고생하면 해결된다는 집단적 카타르시스에 취해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장님은 재난시 폭동을 확신하셨죠. 여기 진짜 재난 영화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강원도 대형 산불 현장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시뻘건 불길이 강원도의 산을 집어삼키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불길은 강풍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고 도시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타카시가 팔짱을 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불이 나면 도망가는 게 상식이죠. 도로가 탈출하려는 차들로 꽉 막혀서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소방차도 진입 못할 거고요. 한국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불타 죽기 싫으면 서로 먼저 가려고 들이받고 난리가 나겠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고속도로 CCTV 영상을 띄웠습니다. 타카시의 말대로 도로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달랐습니다. 보십시오, 타카시 정보관. 차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타카시가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도망가는 차들은 질서 정연하게 갓길로 비켜나 있었고 반대 차선, 즉 불길이 치솟는 지옥을 향해 끝없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소방차들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저거 봐. 저 오토바이들 뭐야? 배달통 달고 어디 가는 거야? 웨이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소방차 사이사이로 XX치킨, XX반점이라고 적힌 배달 오토바이 부대가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생수와 컵라면이 가득 실려 있었고 구호 물품이라고 매직으로 대충 쓴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편의점 앞 CCTV였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가게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음성은 없었지만 입모양은 확실했습니다. 필요한 거 다 가져가. 공짜야. 소방관 아저씨들. 드려. 물, 빵.
다 가져가라고. 사장이 물건을 밖으로 던지다시피 내놓자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 소방차로 날랐습니다. 약탈이 아니라 강제 기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타카시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오류다. 재고 관리를 포기했어. 저건 미친 짓이야. 가게 망하려고 작정했나?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웨이 국장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민간인들이라고? 군대 동원령도 없이 총도 안 들이댔는데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불 속으로 뛰어든다고.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 저는 그들의 공포를 즐기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두 분은 착각하고 계십니다. 한국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퍼뜨린 정부는 무능하다는 가짜 뉴스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릅니다. 서양인들은 정부가 무능하면 욕을 하며 약탈을 하지만 한국인들은 정부가 멍청하니까 똑똑한 우리가 직접 해결한다며 국가 대행 시스템을 가동해버린 겁니다. 저는 화면에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쏟아진 기부금 내역 스크롤을 띄웠습니다. 초당 수십 건씩 올라가는 입금 내역. 1만 원, 3만 원, 코 묻은 돈부터 기업의 거액까지. 보십시오. 이게 한국인들의 대응 방식입니다. 정부 예산이 부족해. 우리가 돈을 모은다. 인력이 부족해. 우리가 휴가 내고 간다. 밥이 없어? 내가 밥차 끌고 간다. 이들에게 재난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게임 용어로 말하자면 월드보스 몬스터입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전 국민이 신나서, 아니 흥분해서 때려잡으러 모이는 전투 민족입니다. 이들에게 재난은 축제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또 해냈다는 국뽕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웨이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국장님은 군대를 보내 총으로 폭동을 막는다고 하셨죠. 한국은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국민 전체가 예비군이고 국민 전체가 구조대입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집단 지성을 고작 가짜 뉴스 몇 줄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웨이 국장은 땀에 젖은 셔츠를 뜯어내듯 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무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공략할 수도 없는 미지의 생명체를 마주한 듯한 기괴한 공포. 이건 반칙이야. 인간은 이기적이어야 해. 그래야 통제가 되는데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개미떼야. 여왕 개미도 없는 미친 개미떼. 맞습니다. 여왕 개미가 없어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개미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국가안전부 벙커 용의 눈의 분위기는 이제 단순한 패배감을 넘어선 기괴한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덕성 방어, 오지랖, 재난 극복 능력까지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사회 붕괴 시나리오는 한국인들의 이 알 수 없는 종특 앞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웨이 국장은 땀에 젖은 셔츠 깃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신경질적으로 시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타카시 정보관은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돈과 권력, 그리고 공작 기술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벙커의 조명을 붉은색으로 낮추며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타카시 정보관. 지금까지는 시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밑바닥이 아니라 머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지도부를 매수하고 권력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 작전명, 꼭두각시의 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 아닙니까? 제 말에 웨이 국장의 표정이 비로소 밝아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온 공작의 핵심이 바로 매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위스퍼. 정치는 원래 돈으로 하는 거야. 이념, 민족, 다 개소리야. 결국 통장에 꽂히는 달러 앞에서는 누구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걸어 다녔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를 봐. 대통령한테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비자금 좀 찔러주면 다음 날 바로 항만 사용권, 히토류, 광산 채굴권이 우리 중국 기업으로 넘어오잖아. 심지어 콧대 높은 유럽 정치인들도 퇴임 후 고문직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꼬리를 흔들더군. 인간은 권력을 잡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어. 그건 만유인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야.
웨이 국장은 낄낄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을 보라고. 공산당 고위 간부한테 줄만 잘 서면 살인도 덮어줘. 내 친구 아들이 술 먹고 스포츠카로 사람을 쳐 죽였는데 공안국장한테 전화 한 통 하니까 단순 과실로 처리되더군. 피해자 가족, 돈 좀 쥐어주고 입 다물게 했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만고의 진리라고. 한국이라고 다를 것 같아?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돈 싫어하는 놈이 어디 있겠어. 타카시도 안경을 추어올리며 거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패배주의적인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정치 세습은 당연한 일이죠. 할아버지가 의원이었으니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했으니 아들이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윗분들이 하시는 대로 따를 뿐이죠. 선거철에만 잠깐 고개 숙여서 요로시쿠 오네가이 시마스라고 하면 개돼지들은 표를 줍니다. 한국의 재벌이나 정치인들도 똑같을 겁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종족일 테니까요. 저는 그들의 확신에 찬 망상을 깨기 위해 스크린에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한국의 유력 재벌 3세 A씨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한국 경제를 잠식하기 위해 수년간 공들여 포섭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재벌 3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기업이 한국 물류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를 매수하면 한국의 수출입 동맥을 우리 소나기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과 향응은 통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협조하기로 했고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거봐, 통한다니까. 웨이 국장이 무릎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한국 놈들도 별 수 없다니까. 돈 앞에선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그 놈을 통해 한국 항만을 접수한 건가? 아니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어처구니 없고 코미디 같은 변수였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비행기 내부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재벌 3세가 뉴욕발 비행기 1등석에서 승무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땅콩을 그릇에 담지 않고 봉지째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재벌 3세는 승무원에게 삿대질을 하고 서비스 매뉴얼 파일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재벌의 표정은 아나무인 그 자체였습니다. 승무원들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재벌 3세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기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차 돌려. 당장 비행기 돌리라고. 결국 이륙하려던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회항했습니다. 웨이 국장이 영상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 성질 한번 더럽네. 그래서 그게 뭐? 재벌 자식이 비행기 좀 돌릴 수도 있지. 내가 아는 상하이 당석이 아들은 술집에서 웨이터가 실수로 술을 쏟으니까 그 자리에서 병으로 머리를 깼어. 그래도 경찰이 와서 사과하고 갔다니까. 저 정도는 그냥 돈 좀 쥐어주고 기사 막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웨이 국장에게는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권력자가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것, 실수를 돈으로 덮는 것. 그것이 그가 살아온 세상의 규칙이었으니까요. 중국에서는 그렇겠죠. 일본에서도 쉬쉬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 포토라인.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는 가운데 그 거만하던 재벌 3세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재벌 3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그 재벌 3세는 전 국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수의를 입고 구치소로 향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웨이 국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뭐? 고작 땅콩 때문에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비행기에서 소리 좀 질렀다고 재벌이 대국민 사과를 해. 감옥까지 갔다고? 네,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경영권도 박탈당했습니다. 야, 이 미친놈들아. 이 나라는 인민재판이 일상이야.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네. 고작 갑질 좀 했다고? 사람을 매장시켜. 내 돈, 놈한테 쏟아부은 내 로비 자금은 어떡하고. 놈이 감옥에 가면 내 계획은 다 물거품이잖아. 웨이 국장의 비명 섞인 절규가 벙커를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식이 산산조각나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국이었다면 소리 소문 없이 묻혔을 일이 한국에서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기업의 주가까지 폭락시키는 나비 효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타카시 역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재벌이 고개를 숙인다니요. 그것도 고작 평사원인 승무원 때문에. 한국인들은 위아래도 없습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타카시 정보관. 이게 한국입니다. 이들은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는 순간 그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걸 도덕적 결벽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국장님,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입니다. 재벌은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왕, 대통령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시면 기절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벙커의 조명을 붉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2016년 겨울 서울 광화문 광장에 위성사진을 띄웠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불빛. 마치 지상에 내려앉은 은하수 같은 장관이었습니다. 작전 실패로 한국 정권의 부패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한국은 끝났다. 최고 권력자가 부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정권은 식물 상태가 될 것이고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고요. 타카시가 흥분해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폭동이죠. 100% 폭동입니다. 17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면 경찰과 충돌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상점들은 약탈당하고 결국 계엄령이 선포되겠죠. 그러면 국가는 마비됩니다. 우리가 원하던 그림이에요. 드디어 한국이 자멸하는군요. 웨이 국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천안문 사태를 봐. 군중이 모이면 반드시 피를 보게 되어 있어. 그게 군중 심리야.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우리의 기대를 또 한 번 배신했습니다. 저는 현장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경찰 차벽 앞에 선 시민들. 그들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는 대신 무언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꽃 스티커였습니다. 경찰 버스는 순식간에 꽃밭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꽃? 경찰차에 꽃을 붙인다고? 웨이 국장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져야지 꽃을 붙여? 장난해. 소꿉놀이 하는 거야? 더 충격적인 장면은 시위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빠져나간 거리. 쓰레기 더미가 굴러다녀야 할 아스팔트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며 청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빗자루를 들고 나온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저게 말이 돼? 타카시가 안경을 벗어 비비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저 많은 인파가 약탈을 안 해. 유리창 하나 안 깨. 경찰을 때리지도 않아. 그냥 촛불만 들고 노래 부르다가 집에 간다고. 저건 시위대가 아니야. 고도로 훈련된 군대다. 아니, 군대보다 더 무서운 집단이야. 웨이 국장은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압도적인 도덕적 우위였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쓰지 않음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완벽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명분인데 한국인들은 그 명분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입니다. 결국 화면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주문 낭독 장면이 떴습니다. 전 국민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 탕, 탕, 탕. 망치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단 한 방의 총성도 없이 오직 촛불과 법치만으로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린 무혈혁명.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타카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총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이자카야에서 술 마시며 욕이나 하고 말거든요. 어차피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자르다니. 저 나라는 왕이 없는 나라입니까? 위계질서라는 게 없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왕은 있습니다. 5천만 명의 왕이 살고 있죠. 저는 화이트보드에 매직으로 굵게 글씨를 썼습니다. 대리운전. 대리운전? 웨이 국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웨이 국장,
당신의 나라에서 권력자는 주인이죠. 민민은 그저 주인을 섬기는 노예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밥을 주면 고마워하고 때리면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5년 계약직 대리운전 기사일 뿐입니다. 뭐? 대리운전 기사? 그렇습니다. 자동차, 즉 국가의 주인은 승객, 즉 국민입니다. 기사는 잠시 운전대를 잡도록 고용된 사람이고, 그런데 기사가 운전을 험하게 하거나 주인이 가자는 길로 안 가고 딴짓을 한다. 한국인들은 운행 중이라도 바로 기사, 역사를 잡고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치는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절대 권력이란 없어요. 오직 책임만 있을 뿐이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것은 참아도 불공정한 것은 절대 참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사회를 투명하게 그리고 무섭게 만듭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친중, 친일 정치인들. 그들이 특권 의식을 드러내는 순간 한국인들은 그들을 광화문 내거리에 매달아 버릴 겁니다. 촛불이라는 가장 뜨거운 불로 태워서 말이죠. 웨이 국장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은 이미 타들어가 그의 손가락을 데우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돈으로 매수할 수도 없고 혼란으로 무너뜨릴 수도 없는 나라. 권력자조차 국민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떠는 나라.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공략법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방법이 뭔가? 도덕성도 안 돼, 정치 공작도 안 돼. 저 나라를 무너뜨릴 방법이 아예 없단 말인가? 그러다 웨이 국장의 눈빛이 일순간 빛났습니다. 웨이 국장은 이제 권력이라는 카드가 통하지 않자 최후의 보루인 자본으로 눈을 돌린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도덕이고 정치고 다 떠나서 사람은 굶으면 짐승이 되니까요. 배가 고프면 신념도 팔아먹는 게 인간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한국의 IMF 사태는 가장 흥미로운 실험 대상이었을 겁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주가 지수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붉은색 그래프가 떴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국가 부도의 날. 국장님, 타카시 정보관. 권력도 안 통하고 여론 조작도 안 통한다면 남은 건 하나입니다. 바로 돈줄을 끊는 거죠. 작전명, 제로섬. 국가 경제를 파탄내서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시나리오입니다. 타카시 정보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경제 침체가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경제 위기는 곧 국가의 사망 선고입니다. 배가 침몰하면 가장 먼저 도망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똑똑한 쥐새끼들입니다. 부자들은 달러를 싸들고 해외로 튀고 서민들은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인출하느라 아비규환이 되죠. 한국도 IMF 때 똑같았을 겁니다. 아마 있는 놈들은 다 미국으로 도망쳤겠죠. 정확한 분석입니다. 타카시 정보관. 이론적으로는요. 저는 비교 영상을 띄웠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 그리스 금융위기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행 셔터가 내려가고 ATM기 앞에는 돈을 찾지 못한 시민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뱅크런의 현장. 보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남을 밟고 넘어가는 것. 국가가 망하든 말든 내 지갑부터 챙기는 것. 이게 자본주의의 합리적 선택이죠. 타카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그럼 당시 한국은 어땠을까요? 화면이 바뀌고 1998년 서울의 한 은행 앞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영하의 날씨,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었습니다. 은행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타카시가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거 봐. 저거 봐. 뱅크런이잖아. 돈 빼려고 난리 났네. 서로 먼저 찾으려고 줄 서 있는 거 보라고. 한국 놈들도 별 수 없다니까. 웨이 국장도 킬킬거렸습니다. 꼴 좋다. 저러다가 은행 문 닫으면 폭동 나는 거야. 저게 인간의 본성이지.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영상의 소리를 키웠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주택은행 본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간 타카시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뭐? 금을 들고 나왔다고? 네.
타카시 정보관. 저 사람들은 돈을 빼러 온 게 아닙니다. 금을 입금하러 온 겁니다. 그것도 정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요. 화면 클로즈업. 털모자를 쓴 할머니가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펴자 누런 금반지 3돈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업은 젊은 엄마는 아기의 돌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양복 입은 회사원은 결혼 예물 시계를 풀었습니다. 이게 뭐야? 웨이 국장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미친 거야? 금을 왜 줘? 금이 얼마짜린데? 야, 위스퍼. 저거 가짜 금이지? 도금한 납덩이지? 중국에서는 금값이 오르면 납덩이에 금칠해서 판다고. 순도 99%라고 속여서 파는 게 상식이야.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공산당 간부들부터 전용기 타고 스위스로 튈 텐데. 저것들은 왜 안 도망가? 왜 금을 내놓는 거야? 웨이 국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분유, 가짜 계란, 심지어 가짜 쌀까지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사회에서 살아온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한국인들의 행동은 집단 정신병으로 보였을 겁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국장님. 순도 99.9% 진짜 금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금이 쌓여있는 모습. 아니, 쌓여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금괴, 금반지, 금거북이, 금트로피가 산더미처럼 쌓여 거대한 황금의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998년 1월부터 3월까지 단 2달 동안 모인 금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숫자를 띄웠습니다. 227톤. 2.200톤. 웨이 국장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227톤이면 트럭으로 몇 대야? 저걸 다 녹이면. 야, 저게 돈으로 얼마야? 저 멍청한 놈들.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비싸게 쳐줄 텐데. 왜 저걸 썩어 빠진 정부한테 갖다 바쳐? 그는 정말로 아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억울해했죠. 참여 인원 351만 명. 전 국민의 약 10%가 자기 장롱 속의 금을 꺼내왔습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반지를, 운동선수는 평생의 땀이 담긴 금메달을, 심지어 김수환 추기경님은 자신의 추기경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타카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저건 전체주의입니다. 정부가 강제로 뺏은 거예요. 안 내놓으면 처벌한다고 협박했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런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강제요? 천만에요. 타카시 정보관. 당시 한국 정부는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건 집단적 자존심의 발로입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국인에게 국가는 이익 집단일 뿐입니다. 이익이 되면 붙고 손해가 되면 떠나죠. 하지만 한국인에게 국가는 집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통장 챙겨서 도망가는 가장이 어디 있습니까? 불을 끄려고 물동이를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국가의 빚을 내 빚으로 착각했습니다. 내 나라가 어디 가서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꼴은 못 본다는 그 지독한 자존심. 그게 227톤의 기적을 만든 겁니다. 당신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정부 탓만 하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그 3년 만에 IMF 체제를 졸업했습니다.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고속 졸업이었습니다. 타카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패배감에 젖은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위스퍼,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 웨이 국장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반격했습니다. 지금 한국 젊은 놈들은 달라. 걔들은 개인주의야. 헬조선이니 뭐니 하면서 나라 욕만 하잖아. 지금 경제 공격을 하면 다를걸? 과연 그럴까요? 국장님, 불과 몇 년 전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길들이려고 요소수 수출 금지를 때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웨이 국장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래, 요소수. 한국 디젤차의 90%가 멈출 거라고 했지. 물류가 마비되고 택배가 멈추고 한국 경제가 숨통이 조일 거라고. 완벽한 계획이었어.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는 뉴스 화면을 띄웠습니다. 주유소마다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그 옆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소방서 앞에 몰래 요소수 박스를 두고 도망가는 시민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요소수 재고 정보를 공유하는 화물차 기사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자신들에게 와서 무릎 꿇고 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기가 발동했죠. 기업들은 미친 듯이 전 세계를 뒤져 대체 수입선을 뚫었고 국민들은 아껴 쓰고 나눠 쓰며 버텼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요소수 대란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 재팬 운동 기억하십니까? 한국인들은 유니클로 매장을 텅 비게 만들었고 일본 맥주 수입량을 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국산화해버렸죠. 일본 기업들만 매출이 날아가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장님, 타카시 정보관. 한국이라는 나라는 밟으면 죽는 벌레가 아닙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반발력이 세지는 독성 스프링입니다. 경제 보복? 하세요. 그러면 그들은 더 독해져서 기술을 개발하고 더 똘똘 뭉쳐서 우리 물건을 안 살 겁니다. 한국인을 멸망시키려면 경제를 공격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들의 머릿속에서 기억을 지워야 합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그 승리의 기억이 남아있는 한 그들은 잿더미 위에서도 맨손으로 다시 도시를 세울 테니까요. 웨이 국장은 씹던 시가를 바닥에 뱉었습니다. 젠장, 돈도 안 통한다니. 그럼 도대체 저놈들은 뭐가 약점이야? 신은 공평하다며. 저런 괴물 같은 정신력을 줬으면 육체적 능력은 좀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연신 바닥을 노려보고 있었고 타카시 정보관은 초조한 듯 넥타이를 풀었다 조였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남은 카드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웨이 국장 같은 유형의 권력자들은 정신적인 패배를 인정하더라도 물질적인 힘에 대해서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는 아직 중국의 생산력과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벙커의 조명을 차가운 푸른색으로 바꾸며 속삭였습니다. 국장님, 타카시 정보관. 정신적인 공략이 실패했다면 남은 건 하나입니다. 한국의 팔다리를 물리적으로 자르는 것. 바로 그들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고 산업 경쟁력을 박살내는 작전명 산업 스파이입니다. 중국이 가장 잘하는 복제술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 말에 웨이 국장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다시금 탐욕스러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위스퍼. 내가 잠시 잊고 있었군. 우리가 누군가? 세계의 공장,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제국 아닌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봐, 위스퍼. 사람들은 중국을 짝퉁의 나라라고 비웃지. 하지만 그건 멍청한 생각이야. 애플의 아이폰. 뜯어보면 다 우리 선전 공장에서 만든 부품이야. 프랑스 명품 가방. 우리 광저우 지하 공장에서 찍어내면 루이비통 회장도 구별 못해. 시장을 지배하는 건 결국 물량과 가성비야. 원조가 뭐가 중요해? 똑같이 만들어서 반값에 팔면 그게 진짜가 되는 세상이라고. 그는 화면에 중국산 최신 스텔스 전투기 J-20의 사진을 띄우며 침을 튀겼습니다. 보라고. 설계도만 있으면 다 우리 거야. 겉모양은 미국 F-22 랩터랑 똑같잖아, 뭐. 엔진 출력이 좀 딸려서 가끔 꺼지긴 하고 레이더에 좀 잡히긴 하지만 그래도 날아다니는 건 똑같아. 어차피 전쟁 나면 전투기는 소모품인데 싼 맛에 쓰는 거 아니야? 반도체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놈들 공장 설계도만 해킹해서 빼오면 게임 끝이라고. 우리가 공장 짓고 사람 갈아 넣어서 24시간 돌리면 한국 놈들은 1년 안에 망하게 되어 있어. 웨이 국장의 기술과는 천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에게 기술이란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훔쳐서 베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디테일과 완성도보다는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것에 만족하는 전형적인 인류의 사고방식. 그는 기술의 본질을 설계도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타카시 정보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베끼는 걸로 끝날 문제였다면 우리 일본이 진하게 한국을 다시 밟았을 겁니다. 뭐? 일본? 너희는 한물 같잖아. 네, 인정합니다. 우리는 한물 같습니다. 하지만 왜 갔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장인 정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우리는 나사 하나를 조이는데도 혼을 담았죠. 하지만 한국 놈들은 괴물입니다. 타카시는 안경을 벗어 신경질적으로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10년 걸려서 개발한 기술을 한국인들은 1년 만에 따라잡습니다. 소니가 삼성에게 TV 시장을 뺏길 때 제가 분석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매뉴얼을 펴놓고 회의만 10시간을 하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일단 기계를 돌려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고치더군요. 속도가 3배는 빠릅니다. 빠르면 뭐해? 불량품이 나오겠지. 아니요. 그게 미치겠다는 겁니다. 속도는 3배나 빠른데 불량률은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마치 마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손은 기계보다 더 정확하고 컴퓨터보다 더 빠릅니다. 웨이 국장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손이 빨라봤자 사람 손이지. 어차피 기계가 다 하는 건데 무슨 마법 타령이야?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소품을 꺼냈습니다. 은색으로 반짝이는 얇고 납작한 쇠젓가락 한 쌍과 매끄러운 접시에 담긴 검은 콩자반, 그리고 쇠구슬 몇 개였습니다. 국장님,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말로 싸우지 마시고 직접 보여주시죠. 이 한국식 쇠젓가락으로 저 접시에 있는 콩을 한번 집어보시겠습니까? 웨이 국장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장난해. 지금 국가안보회의 중에 콩자반이나 집으라고? 내가 젓가락질 경력만 50년이야. 중국이 젓가락의 원조인 거 몰라? 그는 코웃음을 치며 자신만만하게 쇠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쓰는 두껍고 뭉툭한 나무, 젓가락에 익숙한 그의 손은 얇고 무거운 쇠젓가락을 쥐자마자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얇아? 그리고 왜 이렇게 무거워? 그가 젓가락 끝으로 검은 콩 하나를 조준했습니다. 하지만 콩은 미끄러운 기름 코팅이 되어 있었고 쇠젓가락 끝도 매끄러웠습니다. 그가 힘을 주어 집으려는 순간 탁 콩은 얄밉게도 젓가락 사이를 빠져나와 접시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웨이 국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라? 이놈이. 그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힘을 줄수록 쇠젓가락은 엇갈렸고 콩은 비웃듯 미끄러졌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챙그랑. 1분, 2분. 벙커 안에는 쇠젓가락이 접시를 긁는 신경질적인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웨이 국장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콩 하나를 못 집어서 쩔쩔매는 꼴이 마치 서커스 외줄타기를 하는 공 같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타카시가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웨이 국장은 젓가락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폭발했습니다. A씨, 안 해. 이딴 미끄러운 쇠막대기로 밥을 어떻게 먹어? 이거 고문 도구야. 밥 먹다가 성질나서 굶어 죽으라고 만든 거지? 한국 놈들은 변태야. 왜 나무 놔두고 쇠를 써? 저는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주우며 조용히 화면을 켰습니다. 변태가 아닙니다, 국장님. 이건 훈련입니다. 보시죠. 영상 속에는 한국의 평범한 유치원 점심시간 풍경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작 3살, 4살 된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고문 도구를 쥐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웨이 국장이 10분을 끙끙대도 못 집던 콩자반을 멸치볶음을 쏙쏙 집어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깨십장아찌 2장이 겹쳐 있자 5살짜리 아이가 젓가락 끝으로 정교하게 한 장을 떼어내는 신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국장님. 한국에서는 기저귀를 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태어나서 숟가락을 쥐는 순간부터 이 훈련을 합니다. 뇌의 운동신경이 가장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유년기에 손가락 끝의 감각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조기 뇌신경. 훈련을 전 국민이 받고 자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다루기 힘든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 그게 바로 한국인입니다. 웨이 국장은 멍하니 화면 속 아이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가능해. 아이들 손에 자석이라도 달린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콩 좀 잘 집는다고 반도체를 잘 만들어. 밥 먹는 기술이랑 최첨단 기술이랑 무슨 상관이야. 억지 부리지 마. 억지가 아닙니다. 상관이 아주 많습니다. 이 훈련된 손끝 감각이 현대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보여드리죠. 저는 화면을 빠르게 전환하는 몽타주 기법으로 영상을 편집해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올림픽 양궁 경기장이었습니다. 한국 여자 양궁 선수가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조준기가 흔들렸습니다. 기계라면 오차가 발생할 상황. 하지만 선수의 손끝은 미세하게 움직이며 바람의 오차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슝, 퍽, 10, X10입니다. 카메라 렌즈를 깨버립니다. 해설자의 비명과 함께 화살은 정확히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바람의 미세한 흐름조차 손끝의 피부 감각으로 읽어내는 능력. 이건 기계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e스포츠 경기장. 전설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의 모니터 화면이었습니다. 0.001초 단위로 마우스를 클릭하며 화면을 전환하는 속도는 눈으로 쫓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와 마우스를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제어하는 반사신경. 전 세계 게이머들이 한국 서버를 지옥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일반인들의 반응 속도가 프로급이니까요. 세 번째 장면은 대학병원 수술실이었습니다. 로봇 수술팔을 조종하여 포도 껍질을 벗긴 뒤 다시 꿰매는 한국 의사의 시연 영상. 얇은 포도 알맹이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손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뇌와 광 케이블로 직접 연결된 기계 센서보다 더 예민한 생체 센서입니다. 5천만 명이 이 초정밀 센서를 달고 태어난 겁니다. 저는 쐐기를 받기 위해 중국 국가안전부가 한국 반도체 공장에 심어놓았던 산업 스파이. 코드네임 X의 1급 비밀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 보고서는 웨이 국장의 복제 기술론을 산산이 부수기에 충분했습니다. 국장님, 이것 보십시오. 우리 스파이의 절망적인 보고서입니다. 웨이 국장이 보고서를 낚아채듯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찌그러진 캔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설계도를 훔쳐서 똑같이 공장을 지었는데 불량률이 50%.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기계가 똑같은데 왜 결과가 달라? 네, 기계도 똑같고 원료도 똑같고 공장 온도와 습도까지 0.1도 오차 없이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장에서는 불량품만 쏟아져 나옵니다. 왜일까요?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 붉은색으로 밑줄 쳐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국 공장에는 반장님, 명장님이라 불리는 20년, 30년 경력의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듣고도 저기 3번. 라인 모터 나사 하나가 0.5mm 풀렸네 하고 잡아냅니다. 웨이퍼를 손으로 만져보고 이건 두께가 0.1나노 틀렸는데 감이 안 좋아라며 폐기합니다. 나중에 계측기로 찍어보면 그 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기계가 못 잡는 오차를 사람이 그들의 손끝이 잡아냅니다. 이 사람들을 납치해오지 않는 이상 기술 복제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타카시가 허탈한 듯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하, 하하하, 사람이 기계보다 정확하다니. 우리가 30년 동안 수조 원을 들여 연구한 로봇, 자동화가 고작 한국인의 젓가락질하는 손가락 끝에서 무너지는군요. 장인 정신은 일본의 것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신의 손을 가지고 있었어. 웨이 국장도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세상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관이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기술을 기계에 귀속시키려 했고 일본은 기술을 매뉴얼에 귀속시키려 했죠.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기계가 아니라 숙련된 인간 그 자체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젠 그들의 깨달음을 전해주기 위해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국장님, 설계도를 백날 훔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당신들이 훔친 건 악보일 뿐입니다. 악보가 있다고 해서 피아노를 처음 치는 사람이 모차르트처럼 연주할 수는 없는 법이죠. 한국인의 기술은 손끝의 감각이라는, 그리고 5천년간 쇠젓가락질로 다져온 DNA라는 절대 훔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이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 영혼까지 베낄 수는 없으니까요. 챙강, 웨이 국장은 들고 있던 쇠젓가락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음이 벙커의 정막을 찢었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그의 이성을 잃은 반응이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웨이 국장은 자신의 평생 신념이었던 기술 복제론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설계도를 훔쳐도, 공장을 똑같이 지어도 그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DNA를 복사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온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벙커에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웨이 국장은 충혈된 눈을 비비며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기도 전에 잔을 내려놓더군요.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탓이겠죠. 그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14억 인구와 거대한 자본을 가진 중국이 고작 저 작은 반도 국가에게 모든 면에서 밀린다는 사실을요. 그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위스퍼. 그래, 인정하지. 놈들의 손재주는 좋아. 젓가락질도 잘하고 반도체도 잘 만들어. 하지만 그건 다 개인기일 뿐이야. 국가라는 건 시스템이야.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으면 개인의 재주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는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듯 비장한 표정으로 메인 콘솔의 붉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되며 거대한 중국의 도시, 베이징과 상하이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수억 개의 붉은 점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보라고. 이게 바로 대중국의 위험이야. 우리는 14억 인민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 작전명, 텐왕. 2억 대가 넘는 CCTV와 안면 인식 AI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지. 웨이 국장은 다시금 거만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화면 속 CCTV 영상을 가리키며 침을 튀겼습니다. 기술이란 건 말이야. 인민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인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도구지. 인간은 풀어놓으면 짐승이 되거든. 그래서 목줄이 필요한 거야. 중국을 봐. 무단횡단하면 카메라가 0.1초 만에 얼굴을 인식해서 사거리 전광판에 대문짝만하게 얼굴을 띄워버려. 이놈이 법을 어긴 파렴치한입니다라고. 그리고 알리페이 계좌에서 벌금을 강제로 빼가버리지. 범죄자가 숨을 곳 따윈 없어. 이게 바로 완벽한 선진국의 치안 시스템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인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섬뜩한 통제관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베이징의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최첨단인지 알아? 화장실의 앞면 인식 카메라가 달려 있어. 카메라에 얼굴을 3초간 비벼야 휴지가 딱 60cm 나와. 왜냐고? 안 그러면 거지 같은 놈들이 휴지를 통째로 훔쳐가니까. 똥 한번 닦으려고 카메라에 얼굴 인증하고 휴지 더 달라고 기계 앞에서 애원해야 하는 이 완벽한 자본주의 방어 시스템. 한국엔 없지. 한국 놈들은 미개해서 아직도 휴지를 그냥 놔두지.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인권보다 휴지 도둑이 더 무서워서 화장실에까지 안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나라. 그것을 첨단 기술이라고 자랑하는 웨이 국장의 모습은 블랙 코미디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타카시 정보관도 질 수 없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웨이 국장의 디지털 통제와는 정반대 방향인 아날로그 예찰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너무 디지털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해킹당하면 끝장이지 않습니까? 일본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팩스와 도장을 씁니다. 왜냐고요? 종이 문서는 해킹당할 염려가 없거든요. 이메일? 믿을 수 없죠. 중요 서류는 팩스로 보내고 도장을 찍어서 인편으로 보내야 안심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안전입니다. 한국 놈들은 IT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인터넷만 끊으면 당장 원시 시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전산망을 마비시키면 끝나는 거죠. 웨이 국장은 통제로, 타카시는 겁으로. 두 빌런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술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산산히 조각내기 위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국장님은 기술로 감시를 하고 타카시 정보관은 기술을 두려워하고 계시군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보살피고 있습니다. 보살펴, 기계가 사람을. 웨이 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기술이 차가운 감시자가 아니라 따뜻한 보호자가 된 세상. 직접 보시죠. 화면이 바뀌고 한국의 흔한 겨울철 버스 정류장 풍경이 나왔습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칼바람이 부는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웨이 국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저게 뭐야? 의자 밑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데 의자가 불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고장난 거야? 아니요, 국장님. 저건 온열 의자입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열선을 깔아서 사람이 앉으면 체온을 감지해 자동으로 엉덩이를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한국인들은 이걸 엉따라고 부르며 사랑하죠.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합니다. 뭐라고? 웨이 국장은 감전이라도 된 듯 의자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미친. 의자에 난방을 했다고? 집도 아니고 길거리 의자에 노숙자들 자라고 만든 거야? 전기세가 썩어나? 저런 돈 낭비를 한다고?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인민의 엉덩이가 춥든 말든 국가가 무슨 상관이야. 그는 경악했습니다. 인민을 감시하는 CCTV에는 수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인민이 추위에 떠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그에게 엉따는 이해할 수 없는 사치이자 낭비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횡단보도마다 거대한 스마트 그늘막이 펼쳐집니다. 온도 센서와 바람 센서가 있어서 기온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펴져서 그늘을 만들고 태풍이 오면 알아서 접힙니다. 국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고작 1분 동안이라도 햇볕에 타지 말고 시원하게 있으라는 국가의 배려죠. 타카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고작 그 1분을 위해서요? 너무 과잉 친절 아닙니까?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적 휴머니즘입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은 연구소 안에 갇혀 있거나 권력자의 손에 있지만 한국의 기술은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춥지 않게, 덥지 않게, 기다리지 않게 배려하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내부, 그리고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 심지어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기차 안, 모든 곳에서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안테나가 꽉 차 있었습니다. 타카시 정보관, 당신네 일본이 도장 찍을 위치를 고민하며 이메일을 인쇄해서 팩스로 보낼 때 한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영상 속에서 한국의 70대 할머니가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 앞에서 능숙하게 손가락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터치 몇 번으로 등본을 떼고 은행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골 농부는 논에 들어가는 대신 드론을 띄워 농약을 치고 스마트폰 앱으로 비닐하우스의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산 꼭대기, 지하철 터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무료 공용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한국인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집 계약을 하고 세금을 내고 병원을 예약합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차원의 문제입니다. 당신들이 20세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을 때 이들은 이미 22세기 디지털 유토피아를 살고 있습니다. 웨이 국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반박거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지만 마지막 자존심인 치안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래봤자 밤에는 위험할 거야. 기술이 좋으면 뭐해. 밤이 되면 범죄자들이 기어 나올 텐데. 미국이나 유럽을 봐. 해만 지면 마약쟁이들과 강도들이 거리를 지배하잖아. 그때 정전을 시키고 특수부대를 투입하면. 밤이요? 한국의 밤을 보여드리죠. 저는 서울의 새벽 2시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강공원. 수많은 젊은이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라면 기계에서 끓인 라면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대생 혼자 이어폰을 꽂고 어두운 산책로를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대낮처럼 밝았고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비상벨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총을 든 경찰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어 새벽 3시, 어느 아파트 복도, 배달 기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치킨 박스와 택배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툭 내려놓고 초인종도 누르지 않은 채 사진만 한 장 찍고 쿨하게 돌아섰습니다. 웨이 국장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저 나라는 잠을 안 자? 배달부가 닌자야. 어떻게 새벽 3시에 남의 집 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가? 문도 안 따고? 강도질도 안 하고? 아니, 집주인은 물건을 문 밖에 내놓고 잠을 잔다고? 미친 거 아니야? 중국에서는 택배를 문 앞에 두면 5분 만에 사라지는 게 상식입니다.
밤에 낯선 사람이 문 앞에 오면 칼부터 찾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기이한 평화는 그의 상식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한국은 영화 더 퍼지의 나라가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입니다. 새벽에 시킨 신선한 우유와 채소가 아침에 눈을 뜨면 문 앞에 와 있는 나라. 물류 시스템과 시민들의 도덕성, 그리고 IT 인프라가 완벽하게 결합된 전 세계 유일의 24시간 안전지대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 앞으로 나갔습니다. 벙커의 모든 조명을 끄고 오직 스크린 속 한국의 찬란한 야경만이 우리를 비추도록 했습니다. 국장님, 타카시 정보관, 보셨습니까? 중국은 기술로 사람을 통제하려 하고 일본은 기술을 두려워하여 거부하지만 한국은 기술로 사람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버스 오는 시간을 분 단위로 알려주고 추우면 엉덩이를 데워주고 어두운 골목길은 CCTV가 지켜주고 배고프면 새벽 3시에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나라.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의 격차입니다. 당신들이 인민을 억압할 때 한국은 인민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웨이 국장, 우리는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원시인이 미래인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 아무리 많은 스파이를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당신들의 낡고 부패한 사고방식으로는 이 돌연변이 같은 진화를 이해조차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사직서를 웨이 국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인천공항행 비행기 티켓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칙칙한 벙커에서 썩고 싶지 않군요. 한국행 비행기가 기다려서요. 그곳에 가서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따뜻한 엉따 의자에 앉아 한강 라면이나 먹으며 느껴봐야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벙커의 출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웨이 국장의 비명 같은 고함이 들려왔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위스퍼. 내 돈 내놔. 야. 어디 가. 작전은 아직 안 끝났어. 쿵. 무거운 철문이 닫히며 웨이 국장의 목소리는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복도를 걸어나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벙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문명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